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발생하는 사고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깡통 전세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기준 금리가 오르며 예금이자 6%를 주는 상품까지 등장했습니다. 높은 이자를 주는 예적금으로 고객이 몰리며 금융권의 수신금리 경쟁이 가속화됩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3주 연속 국내 주식을 순매수했습니다. 달러 강세 기조가 이어지며 외국인에게 국내 증시 가격 매력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카카오가 지난주 발생한 대규모 먹통 사태에 대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궁훈 대표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퇴를 선언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슈 플러스에서 짚어봅니다. 센 경제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발생하는 사고가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보증 사고는 사상 최대치로 집계된 건데요. 깡통 전세 공포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깡통 전세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보증 사고는 총 523건 발생했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은 계약기간 만료 뒤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보증금 안전장치입니다. 지난 8월 511건에 이어 두 달 연속 500건을 넘겼습니다. 보증사고 금액은 총 1,098억 원으로 해당 상품 출시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사고 금액은 지난 8월 사상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넘어선 뒤 두 달 연속 1,0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보증사고와 대입변제 금액은 이미 지난해 1년치를 넘어선 사상 최대로 집계됐습니다. 올 하반기 집값과 전셋값 하락 등에 따른 보증사고가 급증하면서 9월까지 누적 사고 금액과 사고 건수가 각각 6,466억 원, 3,050건을 기록했습니다. 보증사고로 인해 허그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대위 변제액 역시 지난달 952억 원으로 월별 기준 사상 최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올해 9월까지 허그의 누적 대위 변제액은 총 5,292억 원으로 종전 최대인 지난해 1년치 변제액인 5,040억 원을 이미 앞질렀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 롯데건설이 2천억 원의 유상증자에 나섭니다. 세계적인 긴축 여파에 레고랜드 사태까지 겹쳐 건설사들의 자금 조달 경색 우려가 급격히 커진 건데요.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라 업계 이목이 주목된다고 합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롯데건설은 어제 운용자금을 목적으로 2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유상증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 및 부동산 경기 침체의 우려 속에서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입니다. 현재 롯데건설이 보유한 PF 우발 부채는 재무 완충력을 봤을 때 안정적이란 것이 회사 측의 분석입니다. 롯데건설의 PF 우발 부채는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사업, 청담 삼익 재건축 사업 등 대형 개발 사업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회사는 내년 상반기 분양을 진행하면 부채 비율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일각에선 롯데건설이 부동산 침체에 대비한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사비 증가되는 부분이나 이자 부담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금융적인 조달이 좀 되지 않아서 사실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도는 더 어려울 거라는 전망들이 많은데 이번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재무적으로 더욱더 안정적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커서 타 건설사보다 좀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과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채권 시장의 신용 붕괴 여파로
부동산 PF 대출의 연쇄 부실 우려가 커졌습니다. 부동산 PF는 개발 사업의 미래 가치를 보고 자금을 미리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시장과 더불어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도 호황을 누렸지만 최근 들어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금리 상승과 원자재 값 폭등으로 부동산 개발 수익성이 나빠졌고 올 들어 부동산 시장 침체로 분양마저 잘 되지 않으면서 투자금 회수에 빨간불이 들어온 겁니다. 여기에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 시장 투심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건설사들이 유동성 위기에 내몰릴 것이란 부정적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되며 오늘 저축은행에선 예금이자를 6% 주는 상품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높은 이자를 주는 예적금으로 고객이 몰리며 금융권의 수신금리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김미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상상인 저축은행과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이 오늘 회전정기예금 금리를 기존보다 1.79%포인트 올렸습니다. 비대면으로 가입하면 이자율이 연 6.0%에 달합니다. 여기 OK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도 오늘 정기예금 상품 금리를 연 5%대 중반까지 높였습니다. 기준금리에 이어 시장금리가 뛰자 선제적으로 예적금 금리를 올려 고객 선점에 나선 겁니다. 주식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의 불안한 모습이 계속되는 가운데 뭉칫도는 안전한 자산인 예적금으로 점점 더 몰리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정기 예적금이 늘어나면서 지난 8월 시중 통화량은 한 달 전보다 25조 원 불어난 3,744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5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이런 흐름 속 높은 예금 이자를 내세운 고객 유치 경쟁은 금융권 전반으로 번지는 상황.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은 연 4%대 후반에 도달했고 보험업계에서도 잇따라 연 5%대 저축보험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초까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는 영머니 무브 현상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입니다. 다만 예적금 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금리도 오를 경우 금융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유가증권 시장에서 순매수 행진을 연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13거래일 연속 매수, 올 들어 최장 기록인데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주목하고 있는 업종은 어떤 업종인지 윤혜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오늘까지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13거래일 연속으로 국내 주식을 순매수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외국인 투자자는 총 2조 4,237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같은 기간 개인은 1조 2,485억 원, 기관은 1조 2,872억 원 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반도체 업황 부진과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달 들어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집중 매수했습니다. 이달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8,374억 원, SK하이닉스 7,561억 원 사들였습니다. 이외에도 LG에너지솔루션 1,802억 원, 삼성 SDI 1,671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중요한 건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중심으로 해서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반도체 업황과 관련돼가지고 지금 최근 해외 헤지펀드나 이런 데서는 내년도 상반기 때 바닥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선제적인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는 있어요. 또한 달러 강세 기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며 외국인에게 국내 증시의 가격 매력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달러 기준으로 MSCI 한국 지수가 코로나19 당시 저점 수준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연구원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사이클과 유럽 및 중국 리스크가 잠재돼 있으나 신용 리스크가 확산되지 않는다면 국내 주식시장의 저가 메리트를 주목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기업 공개 시장의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술 특례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SBB테크와 샤페론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적자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두 기업의 성장성이 높게 평가받고 있는 건데요. 흑자 전환 여부에 대해 최민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모아데이터와 비플레이소프트 등 기술 특례 상장 기업들의 주가가 부진한 성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주 기술 특례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SBB테크와 샤페론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기술통의 상장은 당장 수익성은 낮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 심사 기준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SBB테크는 로봇 구동의 핵심 부품인 하모닉 감속기를 국내 최초로 개발한 기업으로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과 일반 청약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지난 17일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SBB테크는 상장 첫날 따상을 기록한 데 이어 오늘 공모가 대비 129.84%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상장한 신약개발 바이오 기업인 샤페론도 반전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샤페론은 앞서 진행한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과 일반 청약에선 흥행에 실패하며 최종 공모가를 희망가 하단보다 약 40% 낮은 5천 원에 확정한 바 있습니다. 부진한 청약 성적에도 샤페론은 이날 공모가보다 높은 9천 원의 시초가를 형성한 뒤 공모가 대비 72.60%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성공적으로 증시에 입성한 SBB테크와 샤페론의 적자 기업이란 꼬리표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실질적으로 미래의 실적 그리고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투자자 스스로 보수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SBB테크와 샤페론은 아직 영업 적자인 상태로 SBB테크는 내년, 샤페론은 2025년까지 흑자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카카오가 지난 주말 발생했던 대규모 먹통 사태와 관련해 결국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궁훈, 홍은택 각자 대표는 오늘 사고 발생 나흘 만에 대국민 사과에 나섰는데요. 경제산업부 김수빈 기자와 함께 이 이야기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시끌시끌했죠. 그리고 지금도 이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결국엔 카카오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미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번 기자회견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네, 우선 남궁은 홍은택 각자 대표는 많은 불편을 겪은 이용자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홍은택 대표는 카카오톡이 공공성을 띠는 서비스가 됐지만 그에 부합하는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이번 사고는 저희가 추구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잊었던 것 아닌가 반성하는 계기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책임을 통감한 남궁은 카카오 대표는 이날 사퇴했습니다. 이로써 당분간 카카오는 홍은택 대표 단독 체제로 운영이 됩니다. 남궁은 대표는 카카오 서비스를 책임지는 대표로서 어느 때보다 참담한 심정과 막중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쇄신 의지를 다지고자 대표 의사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 대표는 이제 비상대책위 재난대책 소위를 맡아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예정입니다. 한편 오늘 기자회견 자리에는 김범수 의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영에 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 책임이 없다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김 의장은 오는 24일 국정감사에서 먹통 사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도 여실히 드러난 게 위기 대응 능력이었는데 질타를 이 부분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한 방안들이 필요할 텐데 방안을 좀 내놨나요? 네, 그렇습니다. 카카오톡만 해도 약 4,800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를 가지고 있는 대국민 서비스인데요. 카톡은 장애 발생 약 10시간 만에 일부 기능이 복구됐고 다른 주요 서비스들도 장정 90시간 만에 정상화 수순에 접어든 점이 크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카카오는 이렇게까지 복구가 지연된 데 대해 개발자들의 주요 작업 도구 및 운영 도구가 이중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판교 데이터 센터 운영이 안정화되는 대로 이중화를 시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판교 데이터 센터는 사고 발생 5일 만에 전력 공급을 100% 완료하게 됐습니다. 일부 기능 오류를 제외하고 이르면 오늘 안으로 모든 서비스를 원상 복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카카오는 자체 데이터 센터를 비롯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데이터 센터가 작동을 멈추더라도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게 그 정도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카카오는 4,600억 원을 투입해 내년 중 안산의 자체 데이터 센터를 완공할 예정인데요. 시흥에서도 2024년 데이터 센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를 교훈 삼아 방화, 내진과 같은 방진 시설을 더 안전하게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보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상안이 좀 나왔나요?
그렇습니다. 카카오는 강력한 보상 의지를 밝혔는데요. SK C&C와의 책임 소재를 다루기 이전에 먼저 이용자들에게 신속히 보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고객센터 등을 통해 피해 신고 접수를 받아온 카카오는 오늘부터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을 위한 별도의 신고 채널을 앞으로 2주간 운영하게 됩니다. 신고를 받은 내용을 기반으로 보상 대상이나 범위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인데요. 유료 서비스 이용자뿐만 아니라 이번 장애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와 파트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보상을 검토하는 중입니다. 홍 대표는 멜론 구독료 보상 등 직접 보상은 명확해서 회사별로 진행하고 있다며 무료 서비스 이용자 보상은 선례가 없고 기준도 없어서 어떤 사례가 있는지 다양한 사례를 좀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또 화두가 되고 있는 게 플랫폼 규제를 지금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이 지금 여실히 나타났다. 이런 목소리가 있고요. 이건 여전히 자율에 맡겨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팽팽하게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분위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규제에 대한 강화가 좀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정은 카카오 등 부가 사업자에게도 데이터 이중화 조치 등을 의무화하기로 했고요. 뿐만 아니라 민간 데이터 센터를 국가 재난 관리 시설로 지정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 규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플랫폼의 금지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짓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재난 사태가 플랫폼의 독과점 규제로 가는 흐름이 옳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위기 관리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한 전문가는 획일적인 플랫폼 규제가 아니라 카카오의 대안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게 공정위가 할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규제가 국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정부는 플랫폼에 대한 자율 규제를 강조해왔기 때문에 정책 방향성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플랫폼 규제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대국민 사과를 한 카카오 사태 후폭풍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경제산업부 김수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오늘 D-올류 그랜저의 디자인을 최초 공개했습니다. 신형 그랜저는 2016년 11월 6세대 그랜저 출시 이후 6년 만에 선보이는 7세대 신형 모델입니다. 외장 디자인은 전면부에 끊김없이 연결된 수평형 램프를 통해 그랜저만의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실내 공간은 1세대 그랜저 디자인을 계승해 탑승자를 편안하게 감싸는 랩 어라운드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현대차는 신형 그랜저가 1986년 등장한 그랜저 헤리티지를 바탕으로 상징적 디자인 요소를 담아내며 미래 감성을 더해 한 차원 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로템은 오늘 경남 창원 공장에서 폴란드로 수출하는 K2전차의 첫 출고를 기념하기 위한 K2전차 폴란드 개필러 출고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초도 출고되는 K2전차는 총 10대로 나머지 전차 물량은 향후 2025년까지 폴란드에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현재 도착한 K2전차는 인수검사 등을 거쳐 부대에 실전 배치되게 됩니다. 현대로템은 이번 출고식을 계기로 해외 방산시장 확대에 나서는 동시에 미래 전장에 대비한 차세대 전차 개발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현대로템은 앞으로도 해외 방산업체와 지속적 기술 협력을 이어나가 K방산의 세계적 위상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통시장 하면 시끌벅적한 분위기에 또 다양한 음식을 파는 모습이 연상되실 텐데요. 이제는 전통시장이 음식이나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공간에서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이천에 있는 예스파크는 도자인들이 마을을 꾸려 현재는 문화예술마을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지은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영롱한 빛의 도자기들이 진열돼 있습니다. 이곳은 이천 예스파크에 위치한 도자기 가게. 도자인들은 가게 안쪽 공간에선 도자기를 만들고 완성된 작품들은 팔거나 전시합니다. 예스파크는 예술가들의 활발한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도 12만 평의 부지에 조성됐습니다. 이천 도자기 협동조합이 이천 도자인들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공급해 주었고 이천 도자인들과 기타 공예인들이 몰려와서 형성한 마을입니다. 예스파크는 영업 판매 목적만이 아니라 순수 공예 예술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각각의 공방은 작업과 전시, 판매, 주거 등의 공간을 보유하고 있어 작가의 작업 일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마을 곳곳에는 도자나 유리 등 250여 개의 공방이 모여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 공간이 한데 어우러져 마치 갤러리에 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시민들은 여러 디자인의 도자기를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곳을 찾습니다. 제가 요리사를 하고 있는데요. 디자인도 좀 특색 있고 또 여러 가지 좀 다양한 모양의 그릇을 찾고 있었는데 서울에서는 그게 찾기 힘들어가지고 마침 또 여기 예스파크 이쪽에 또 그릇이 많다는 소식을 또 듣고 이쪽에 찾아와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요식업 종사자들이 많이 찾는 모습입니다. 독특한 디자인의 도자기가 많아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작품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작가들이 작업하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일반적인 가정에서 쓰는 도자기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스파크는 매년 이천 도자기 축제를 개최해 공예 예술품과 생활 도자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시장의 역할을 넘어 문화예술 마을로서의 가치를 지켜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4.4도로 올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하면서 첫 얼음이 관측되기도 했는데요. 내일 낮부터는 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19도로 이맘때 가을 날씨를 회복하겠는데요. 다만 아침과 낮에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커서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맑겠지만 서쪽 지방에 계신 분들은 미세먼지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전북의 공기질 나쁨 단계까지 오르니까요. 외출하실 때 미세먼지용 마스크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기온 7도, 대전과 춘천 4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춘천이 19도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의 아침 기온 속초와 강릉 8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21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전주와 대구의 아침 기온 5도로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21도로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내일 전해상의 하늘 맑은 가운데 물결은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은 없겠는데요. 곳곳으로 대기가 건조해지는 만큼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생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